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어떻게 애들 기말고사들은 잘 끝났죠? 네. 애들 이제 복귀하고 나서 첫 수업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3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서류 관련해서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그때 머리 아프게 하지 말자 우리. 기본 빵들은 좀 해놓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애들 마무리들은 좀 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1월 분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말이 좋아 1년에 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나서 보면 한 8개월 정도 하는 거죠. 입시 기간 동안. 그보다 좀 더 짧은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여러 변수들까지 치고 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어진 기간 내에 얼마나 압축적인 공부를 하느냐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스타트 타이밍이 사실 어머니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방학 특강이 되겠죠. 예, 이 방학 분기 때 2달에 모든 과목을 지칭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일부 몇 개의 과목은 내년도 3학년이 되기 전엔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이들 입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점수가 끝까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이제 7월달 전까지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근데 애들 입에서 이제 이 과목은 그래도 조금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 문제가 주어져도 이제 겁은 안 나. 뭐라도 자꾸 건드릴 것들이 생기고 좀 풀어볼 힘은 있는 것 같아 라고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수업의 양도 많아지는 것도 제 기준 내에서는 너무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애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이제 움직임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라서 앞으로의 2달 동안에는 사실 어머니들하고 저희하고 지금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개별적으로 좀 컨택돼서 이것저것 의사소통을 하고 계셨을 텐데 아마 2달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 가서 계속 이제 연사분들이 강조를 하시겠지만 가장 길게 학원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아침 10시부터 와서 새벽 1시까지 있다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다 가는데 그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같이 걔들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사실 없을 거예요. 아마 2달은 거의. 그러다 보니 급한 사정이 있으면 뭐 전화도 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대부분은 뭐 카톡 정도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 이제 미리 1월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의 다짐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잘 신경 써서 2달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오늘의 설명의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간단하게 뒤에 이제 두 연사분들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4개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강이 시작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특강이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정규 수업 때 했던 문제를 조금 더 풀어준다 라고 기본적으로는 특강의 정의상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제가 서두에 그래서 좀 밑밥을 깔아서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입시 임팩트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한테 있어서 특히 수학이나 물리과에 있어서는 지금 방학 2달의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3월달 뒤로 넘어갈수록 아이들은 가장 개별적인 공부를 적게 하는 과목이 수학 물리예요. 왜? 시간 투자 대비상 효과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서 특히 4월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자습 시간에 제가 한 8시간 정도 애들이랑 항상 같이 있는 날이 있는데 주말 같은 때에는 그러면 내내 화생지만 하고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좀 암기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기하 정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점수 임팩트를 금방금방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일부의 과목들은 마음속의 강사들조차도 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3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애들이 고지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좀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서 특강을 필수로 가게 되는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선 특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정규 연장선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1월 분기 때 만든 교재가 2개거든요. 창의 종합교재 하나랑 창의 융합교재 하나. 이 2개의 교재가 예를 들면 Q반에서는 종합 수업이 특강에 있고 R반에서는 정규에 있어요. 근데 융합 수업은 R반은 특강에 있고 Q반은 정규에 있어요. 난이도를 좀 고려해서 특강 수업은 좀 이따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타임당 이제 2시간의 분량이 있으니까 고난도가 들어갔을 때 그 고난도의 문제를 설명해야 될 양이 많은 반을 초점을 두고 지금 시간표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80분짜리 양에 대해서 임팩트가 바로바로 들어갈 반들이라면 그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냥 이 정규 연장이거든요. 그러니 특강을 특강 자체로 지금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정규 수업에 대한 테마 확장형으로서 이해를 먼저 하신 후에 뒤에 가서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러면 이제 수업이 많아지는 거죠. 벌써 기존 수업의 2배량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아이들이 정리해야 되고 또 새롭게 다음 수업을 위해 예습해야 될 양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엄청나게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 애들의 좀 갈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번 입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이 생기는데 제가 9월달 분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재원생 어머니들한테는 매번 항상 강조했던 게 입시는 다른 지금까지 준비했던 수업의 내용보다는 애들 개별적으로 다 개인 정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제가 어제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제일 스펙 세다고 하는 SQ반 들어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하고 나왔었어요. 한 문제를 풀어주면서 총 3문제를 풀어줬는데 3문제 풀이 과정상에서 아이들이 라이브로 문제를 맞춘 건 사실 아직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고등캐 뭐 2년차 3년차 막 이번에 금상 나오고 은상 나오고 한 애들인데도. 근데 중요한 건 문제 풀이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서로 아이디어랍시고 공유한 내용들은 딱 거의 한 가지였어요. 이 문제에다가 좌표 평면을 써서 볼 거야 말 거야. 이 문제가 좌표계를 도입해가지고 기하학적인 그림을 관찰하는 게 좋아 안 좋아? 딱 의사소통구의 소통 내용은 요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한 친구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논증기하법을 써가지고 막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저의 반론은 딱 하나였어요. 너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니? 복귀한 날이라 문제 풀 시간을 충분히 좀 줬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가 1번 문제를 미리 먼저 풀어낸 게 있어서 그 다음 문제를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고민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포맷도 생기고 그러면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받아놓은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념 그리고 관련된 정리 이론 이건 이제 더 이상 더 오버래핑해서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 야 이건 이러니까 이런 줄 알고 있어 하는 내용은 이제 없어요. 그나마 9월 분기 때 창의수학 결 해가지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스킬 포인트들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분기가 지나간 상태니까 슬슬슬 또 줄어들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받아 먹은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이거 시간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서요. 엄마도 애도. 남은 시간은 분명히 생기잖아요. 주 6일 스케줄 잡아놓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 하루가 통짜로 비니까. 물론 다른 것들이 다 차여지죠. 오전 시간도 벼요. 수업은 1시부터니까.
또 다 차여지죠. 자는 시간으로. 근데 이제 원체 피곤한 스케줄을 쓰니까 엄마들이 임팩트를 주기도 어려운 시간이죠. 애가 1시에 왔는데 끝났는데 집에 오면 2시인데 이때도 좀 쉬게 하고 싶은데 체력 관리 너무 여유예요 이젠. 예. 이제는 여유라고 말할 스타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학원 혹은 스카를 오픈을 해놓고 관리 감독자 하에 자습 시간을 열어놓을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예습만 시킬 거예요. 각자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질문도 받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 이때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토요일 날도 2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그냥 8시간 내내 짱 박혀 있어요 여기. 특강 요청들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 매년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고 토요일 날 조금 요거 융합이 약하다는데 요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단 한 번도 깔 수가 없었어요. 그거보다는 이게 우선권이라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랑 그냥 8시간 내내 같이 있어요. 더 있는 애들은 12시까지도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쓰게 할 건지 개인 시간 확보에 대한 초점을 두시고 1월 분기 스케줄에 대한 다시 재논의를 재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체 과목을 8개월 내내 골고루 조금씩 가지고 간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입시 준비 시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느끼시지 않나요? 수학으로 치면 말이 좋아 수학이지 아이의 영역별로 아이디어나 관련 코멘트들은 너무 상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목 분류를 하잖아요. 기하 공부, 조합 공부, 대수 공부, 융합 공부. 애들이 느끼는 건 똑같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과목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학은 명확하게 구분된 선상이 있고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8과목을 공부해야 하고 닦아놓고 얘기하면 일주일을 한 바퀴 도는 순간 8과목은 다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3자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에는 일주일이 지나면 그날에 배운 그 8개의 과목은 모두 다 제대로 이수가 돼야 하는데 그래야 골고루 다 해나가는 건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과목마다 투자되어져야 할 혹은 투자되고 있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관점에서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뭘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2시간을 3시간을 내내 머리를 쓰다가 온 아이들. 임팩트가 조금씩 달라져요. 제일 그래도 과목상에서 그 기간을 많이 잡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이 4개의 과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학은 조합이고 과학은 물리예요. 사실. 기하나 화학은 그래도 연장선상 뒤로 돌렸을 때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잡아낼 만한 포맷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합이랑 물리는 뒤에 한 4월 달 정도 지나가서 이게 잘 안 잡혀 있으면 아이들의 선택은 매우 단순해져요. 그냥 놔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 따는 게 빠르니까. 그러면 요 선생님들이나 요 선생님들은 결국 자신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적다고 느낀다고요. 그래서 임팩트를 여기를 조금 더 주는 것도 이때만 가능할 수 있으니 여기도 스케줄 논의 때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수학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점수 따기 훈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제 담임반 어머니들도 계실 텐데 제가 우리 반 애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우리 반 애들이 이제 구력이 세진 않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한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본 경험이 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는 숙제가 나가도 내가 선생님들 커버쳐 줄 테니까 4문제에서 5문제가 항상 숙제가 나가는데 그걸 어설프게 조금씩 시간 분배해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문제만 좀 혹은 2문제까지만 좀 낑낑거리다 와라. 그리고 남은 문제는 소통은 돼야 되니까 문제만 좀 읽어와도 된다. 지금은 그래도 될 때다. 시간 안배해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빠르게 따고 정확하게 딸 거냐는 1월달 이후부터 연습해도 늦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깊숙하게 고민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정보를 놓치고 아이디어가 나오다 말고 하는 거다. 우리는 3개월간은 여기에 일단 집중하자. 근데 이제 스타트가 이제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팀의 수업의 커리큘럼 내에서는 독서실 시간에 아이들 단답형 체크하고 단답형 체크된 결과의 미달자들은 토요일 날 또 나와야 돼요. 또 나와서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시간 텀이 있어요. 여기서 자습하면 요 옆에서 이제 애들 클리닉 해야 돼요. 근데 그 클리닉을 계속 하루 종일 하냐?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가능할 수 있는 시간 2시간만 써서 오면 돼요. 이렇게 와서 끼워서 하고 가고예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냥 저처럼 계속 짱 박혀 계실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이 좀 들어가니 여기에 대해서의 체크도 좀 있을 거다. 요게 아마 오늘 어머니들한테 두 연사분이 전달해 주실 거의 대부분의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를 좀 더 던져드리고 싶은 게, 표정도 살짝 지금 어머니들이 저한테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다 듣고 나면 이제 생각보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부담스러움이죠, 사실. 진짜 빡빡하거든요, 이거 2달. 애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옆에서 삼자로서 듣는 사람이 더 빡빡하게 느끼는 스케줄이에요. 사실 당사자들은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엄마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이걸 지금 제대로 다 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막함도 좀 생기실 거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논의점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들하고 좀 오피셜한 언어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찾고 고민을 하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공식적인 언어를 좀 쓰자 싶어서 동기, 열정 이 2개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고 좀 내려갈게요. 요게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관련된 이론이에요. 요게 그 동기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는 배경이고요. 영어를 잘 보시는 분들은 왼쪽을 보시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네. 외재적인 동기도 있고 내재적인 동기도 있고, 그 외재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익스터널한 것도 있고 인트로젝트한 것도 있고 아이덴티파이한 것도 있고 인티그레이티드한 것도 있고 다 있다. 화살표 표시는 가장 밑에 익스터널했던 이 동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동기가 바뀔수록 아이들에 대한 성취 결과는 좀 상승하더라. 그걸 만들어내게 되는 배경엔 아이들의 자율성 체크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되고, 경쟁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고, 관계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더라. 관계성은 공감이 될 수 있는 배경이어야 되고, 경쟁성은 효과적인 학습을 조금 더 만들어내기 위한 배경이어야 되고, 자율성은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배경이어야 하더라. 이게 이 리안 앤 대시가 설명한 이제 이론이거든요. 이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결정 이론 설명할 때. 네. 제 언어보다는 이 사람들 언어가 어머니들한테 조금 더 오피셜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한마디죠. 이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똑똑하고 혹은 성실한 학생들과 함께 빡세게 공부해라. 이게 배경이에요. 아카로드는 배경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삼자로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표현을 지금 어머니들한테 가져다 드린 이유는 딱 2가지 이유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하셔야 할 뭔가 컨트롤 대상, 컨트롤 주체가 되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어머니들 상담하면서, 그 1차 모의고사 보고 상담하면서 많이 전달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 편에, 다음 시험은 언제인가요?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번째 시험이 애들한테 엄청 중요하고 가장 키워드가 되는 시험이라고 하신대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기말고사도 각 끝나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고, 여기서 시험을 못 보면 이게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두 번째, 선생님들이 자꾸 서울이나 경기 지원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애들한테 자꾸 얘기하신대요. 우리 아이는 그 학교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만 포커스가 막 잡혀가고 있는 건가요? 보통 다른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올해 어머니들은 저한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주셨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도. 그때마다 똑같은 멘트를 다른 어머니들이니까 계속 한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전체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다음 주에 23일, 24일에 반배정고사 겸 해서 첫 번째 종합모의고사를 보고, 저번 시험과 달라진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전 타 지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한꺼번에 보는 첫 번째 시험이 된다는 거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종합모의고사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임팩트를 걸었죠. 근데 애들보다 엄마들이 임팩트가 더 걸린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똑같이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봐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 퉁 치고 넘어가면 지금 입시라고 해가지고 스타트한 게 가장 빠르게 9월에 스타트한 애들조차도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지금 공부한 거고, KMO 끝나고 온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주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된 애들한테 1월 분기의 시험의 결과가 거의 3월 이후까지 이어져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건 미리 준비되어 온 자에 한해서 다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희는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대한 뭐랄까요, 진지함? 좀 몰입감? 자세? 이것에 대한 임팩트는 아이들한테 줘야 해요. 요거일 수도 있고요,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어요. 전달을 하신 선생님마다 어떤 포맷에 맞춰서 하셨는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나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포커스를 두시고 순간순간 멘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혹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만 걸렸으면 하는 임팩트인데 자꾸 어른한테 더 걸리니까 애들은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답답해 죽겠는데 엄마들은 너무 빠르니까 여기서 좀 안타까움이. 그래서 첫 번째를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하고 꿍짝을 맞춰서 작당 모의를 해야 되시는 주체자들이세요. 그리고 분명히 시험 점수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에 뭔가 변수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거고,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구현되어져야 하는지도 논의는 돼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어머니들하고 저희만 있는 자리와 공간에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설령 그게 잘 납득이 안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논의하시고 담당 선생님들이랑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본인들, 어머니들의 어떤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끌고 가셔야 되는 주체자로서. 요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까먹었어요. 네. 정말 까먹었네요. 하나를 지금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쵸. 맞아요. 동기를 막 주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제가, 특히 저랑 통화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한 번씩 꼭 던지는 멘트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 상담을 할 때 지금 타이밍에선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다른 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지,
아이한테 먹힐 수 있는 메시지가 뭔지,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뭐였냐면 동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되게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우리 아이 옆에 있는 학생은 주변의 엄마들이나 그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공부를 한대. 근데 우리 아이는 이거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이제 가치 판단이 돼버려서 우리 아이는 동기도 약해. 그래서 준비도 덜 돼 있어. 그래서 결과에 대한 가능성이 약해지나 봐.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연구 결과는 올라갈수록 결과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나왔던 그래프 지표는요. 자존심 지키려고 죄책감 씻으려고 요 포인트나 혹은 요 포인트에서 한번 그래프가 꺾이거든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선상이 생겨요. 그건 동기나 열정 이외의 어떤 심리학적 요소가 부여됐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가 먹혀서 이게 우리 아이의 동기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이게 우리 아이한테는 최상의 동기여야 해요. 이걸 제가 이전까지는 제 언어로 나이브하게 설명을 좀 했었어요. 애들이 1년 동안 지속성 있게 입시 공부를 하지 못한다. 왜? 그걸 1년간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난 애들한테 1년을 공부하라고 하지 않는다. 작심삼일을 100번 하자고 하지. 한 번씩 끊어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스타트하는 분기 지금 시기 때 아이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1월 달부터 졸라 빡세질 거야. 근데 나는 설날만 보고 살 거야. 설날이 오면 난 니들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을 거야. 전화기를 꺼놓을 거거든. 왜? 나도 쉴 거거든. 그래서 그때 편하게 쉬려면 한 달을 미친 듯이 해야 돼, 난. 그러면 애들의 시점은 저 뒤에 있던 게, 그래서 부담스럽던 게 땡겨진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간단한 어떤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가 작아야 돼요. 한 달 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무슨 거창한 게 어떻게 나오냐고. 어찌 보면 이번에 한 달 쫙 열심히 하면 야 우리 설날에 뭐 이렇게 하자.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혹은 용돈 5만 원 올려줄게. 모의고사만 잘 봐와. 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별것지 않은 뭔가 좀 탁한 듯한 어떤 동기부여의 이미지를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분절돼 있는 동기 아니래요. 연속성에 있다고요. 네.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분절돼서 이게 끊어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는 어느 포맷에서 지금 동기부여가 먹히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좀 확립이 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내용을 받아들이심에 있어서 그래도 크게 부담은 없지 않으실까 이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두 연사분 나오셔서 구체적인 안들 얘기를 드릴 거니까 여기에 이제 더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 수학과 유민우 부원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바로 프로그램 안내 할 거고요. 우선은 먼저 저희 아이고 또 못생긴 애들 많이 나왔네요. 네, 우선은 일정 안내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배정고사 23, 24일에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본다니까 애들이 좋아서 지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성적표는 25일을 피해서 26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 성적 가지고 반배정 및 이제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게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근데 끝끝내 1월 넘어서까지 계속 진행해서 결국엔 다 완료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화는 못하는 애들 순으로 먼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오면 우리 애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올해죠 아직 2차 시험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우선 서울과학고 이거 제가 2차 지필고사 분석 설명회 때 했던 내용들 아주 좀 극단적으로 요약해 갖고 온 내용인데 보시면은 1교시야 뭐 영재성 검사라고 해서 스피드 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교시, 3교시를 봤을 때는 각각의 교시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2교시 같은 경우는 수학적 직관력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고 그리고 답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꼼꼼함도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했던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3교시는 아이디어란 경험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KMO 2차성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좀 불만인 게 디스쿨이나 뭐 이채비나 뭐 유수의 카페들 들어가 보면 매년 시험이 쉬워진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누가 한 거 보니까 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울가고 작년에 비해서 성취율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풀 때는 쉬웠던 거지. 근데 애들 입장에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워졌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애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강조가 겨울방학 동안 크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경기과학고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1교시는 단답형 문제였고 속도감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가장 매해 많이 바뀌는 학교인 만큼 올해는 이상하게 과학 글쓰기가 2교시 중간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 외에 수학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조건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좀 강조되었던 학교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때 그런 긴 지문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시켰기 때문에 애들의 체감 난이도는 많이 하락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점수를 내니까 뭐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에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은 되고 그리고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그 출제하시는 분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학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17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대부분 수학 전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들이 마치 중등 문제인 것처럼 탈만 바꾸고 이렇게 출제가 됐던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들이 어떤 당연히 대학 수준의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닐 거고 이제 과제 집착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들도 보시면은 제시문의 해석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기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기하가 가장 만만하잖아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봐왔고 근데 그 기하 문제에서 오히려 점수를 못 받아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지문에서부터 역시 조건을 추출해서 카운팅하는 그런 조합 문제들이 강조가 됐던 한 해였습니다. 가장 많은 변별이 일어난 영역이었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합이다 보니까 점수는 네? 네, 점수가 많이 깎였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함양해야 되는 능력들을 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 때 결국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기, 서술력, 직관력, 그리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는가, 그 다음에 과목별 밸런스는 어떻게 신경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보시다시피 아침 자습이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예습 숙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수 특강이 5시 10분까지 진행이 되고 이거 전부 다 브로셔에 있으니까 이거는 안 찍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정규 수업 진행하고 클리닉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토요 특강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자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자습 시간 확보하고 이 습관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애들이 아직은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동안 예습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습해 나가야 되는지 좀 습관을 잡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보시다시피 큰 내용은 없지만 한 가지 이 장소는 현재는 아카로드 스터디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저희가 문자로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본관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진행할 수도 있어서요. 네. 그 외에는 저희가 출결 체크 엄격하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실 전담해서 마크해가지고 아이들 좀 엄격하게 면학 분위기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강 진행하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특강은 영재고 빈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좀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그거를 혼자 풀어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또 올해나 여러 개의 적중 문항들을 냈는데 가장 힘이 크게 실렸던 내용들이 이 특강에서 나왔던 적중 문항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정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간혹가다 기억을 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강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풀려고 했던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빈출 문항들, 기출 문항들, 적중 문항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기억을 가지고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토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거는 이제 좀 단계적이라기보다는 챕터별로 해서 그냥 계단식이 아닌 아이디어만 모아놓은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뭐 내용들은 추후에 브로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이제 수업이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전달은 100분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20분을 당일에 배운 것들에 대한 정리를 스스로 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걸 저희가 작년에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특강 같은 경우에는 복습 테스트에 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용들을 휘발시킵니다. 이건 휘발이 되는 게 아니고 휘발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머리는 터질 것 같거든. 그래서 이 특강 시간 안에 배웠던 거를 좀 굉장히 휘발시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좀 잡아보고자 끝에 20분을 아이들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나 오답 노트를 그때그때 매일 쓰도록 시킬 거고요. 이 오답 노트를 쓰는 습관이 잘 들으면 이제 평소에 저희가 아무래도 강조하는 게 예습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습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고 그걸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애들 스스로 이 오답노트 적는 습관이 좀 길러지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쓰고 있더라고요. 3월에도. 그래서 좀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 복습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정규 수업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도 문제 서울과학고였죠. 그리고 과제 집착력, 경기랑 한국,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도 할 거고요. 그 다음 백연지식과 토픽, 이것도 매해 영재고들이 되게 문제를 잘 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중학교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구라를 치는데 저는 그거는 완벽한 구라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평소에 좀 많이 노출을 시킬까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소에 좀 시켜볼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코딩이랑 알고리즘 관련해가지고 뭐 매년 강조가 되고 있죠. 저희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정규 교재에도 관련된 문제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로 좀 다르게 각자 최선의 수준별 학습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고급 이론이랑 그 다음에 스킬 집중 훈련은 보시다시피 조작 시행, 입체 기하, 창의 융합에서 주로 다뤄질 거고요. 그 외에 창의 조합, 창의 대수, 창의 기하는 중화난이도 문제 해결력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Q랑 R반의 내용이 좀 달라요. Q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R반과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반에서는 창의조합 부분은 똑같은데 조작과 시행이라고 하는 과목이 새롭게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고난이도 서울과학고에 혹은 경기과학고에 출제되는 고난이도 조합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수융합 같은 경우는 융합이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R반은 이거를 그냥 한 파트로 좀 간소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Q반은 조금 더 분할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창의조합이나 뭐 입체기하, 창의기하, 창의대수는 R반과 기본 틀은 같지만 고난도 문제가 약간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R반 같은 경우에는 창의조합은 Q반이랑 같고요. 이제 조합 MC 파트가 새롭게 들어가요. 아무래도 R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통합형 학교 위주로 지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본기에 치중을 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아무래도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조합 MC에서는 카운팅을 포함한 조합적인 기초를 완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교재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 종합 부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영재고 입시 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중등 대수랑은 좀 결을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형 학교들의 주로 나오는 빈출 유형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 문제풀이 수업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테스트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저희 테스트는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리뷰 테스트랑 라이브 테스트로 나뉠 거고요. 각각 격주간 번갈아 가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마다 요일이 좀 달라요. 지금 월화에 진행이 되는 반도 있고 일요일에 진행이 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시간표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본 다음 주 월화에 시험지 배부해 가지고 오답 노트 바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겨울방학 동안 진행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3월 이후로도 연속성을 지니고 계획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단답형 테스트 30분간 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기랑 그 다음에 직관력 그리고 스피드 부분을 길러주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결과 발송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기준 점수 미달한 사람들은 토요 클리닉에 참가시키도록 해서 추가 문제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 프로그램도 지금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우선은 특강이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이도 서술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기본기가 부족하면 기본기 특강을 들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은 창의조합 서술 특강이랑 기하 서술 특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조합은 제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하는 저희 황주하쌤이 진행하시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학생마다 개별 첨삭이 들어갈 예정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애들 답지 걷어가지고 어떤 서술 부분은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첨삭해서 애들 다시 나눠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애들이 아무래도 서술에 대한 감을 좀 많이 잡더라고요. 그 다음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렘마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기하를 서술할 때 있어서 가장 크게 저지르는 오류가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황주하쌤은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거든요. 특히나 이번도 아니고 KMO 같은 경우에 애들이 가장 많이 이제 틀리는 게 기하 서술에 있어서 분명히 맞는 내용인데 서술 방법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과소평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짚어주시니까 이 특강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본기 특강은 저기 문자왕 선생님, 오길쌤,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새로 참가하신 김남현 쌤이 진행하실 거고요. 아무래도 기본기 특강이다 보니까 아이들 계산 기본기랑 그 다음에 중등심화 KM 1차 요 정도 내용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통합형 시험이라고 하죠.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통합형 학교들에 있어서 가장 큰 변별이 되는 부분은요,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중하난이도 문제의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클리닉이랑 자습실 상세는 보시다시피 토요 클리닉은 2시부터 10시 내내 진행을 할 거고 본인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클리닉 참여하면 되고요. 구정 연휴 기간은 제외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프린트 저희 배부한 다음에 오답 시키고 답지까지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저희 이거 마이크 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저 보시면은 학교마다 그 겨울방학 시작 시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봄방학 여부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특강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표를 한 10년간 짜다 보니까 애들 어떻게 하면 수업 빵꾸 안 나게 진행할지 잘 알고 있어서 보시면은 색상이 다 다르죠. 이 같은 색상끼리 같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브로셔에 있으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 연휴 기간 이렇게 쉬도록 하고 1주차 때 방학이 늦어서 시험을 특강을 못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죠. 이때 1주차 반복 수업을 하니까 이때 수업을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구조는 내내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앞에 부분 못 듣는 친구들은 수업을 진행하고 앞에 부분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시간에 특강을 잠시 홀딩을 할 거예요. 그럼 홀딩을 하고 뭘 하냐, 저희 특별 질의응답실이라는 걸 운영해서 이때 선생님들이 다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미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진행이 될 거고 특강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애들 공부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월 9일부터 특강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보이실 거고, 요거 관련해 갖고 구체적인 좀 질문 사항은 각 반 담임쌤한테 직접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가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모의고사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종합모의고사는 우선은 1월 20일이랑 2월 17일에 보는 거는 진단형 모의고사고요. 이 진단형 모의고사는 10월 달 그리고 이번에 12월 23일에 보이는 모의고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서울형이랑 통합형을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 통합형 나뉘어갖고 모의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추후 뒤쪽은 지금 브로셔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해 이제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부산 MK, 대구 슈아 MK, 대전 M2 요 정도가 연합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분당 수학의 아침이랑 또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모의고사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모수도 증가하고 신뢰도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해가지고 진행하고요. 그 뒤쪽으로는 김희겸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과학부 팀장 김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8월 대개강 설명회 때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얼핏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진짜 건강을 갈아 넣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갈아 넣다 보니까 지금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때 이후로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고요. 어머님들 선뜻 이제 집 밖으로 나서기 좀 망설여지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겨울입니다. 이 겨울의 추위는 언젠가는 이제 꺾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꺾일 때쯤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르면 서류 접수의 준비를 이제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별로 이 영재 입시라는 게 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니까 이 입시라는 게 덜컥 좀 한 발짝 다가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겨울방학이라는 것은 영재 입시에서 가장 큰 분수령, 이제 분기점이 되는 시기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부에 투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그 자체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좀 안일해지고 낙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아이들 입장에서 겨울방학이니까 이 미뤄왔던 이 공부라는 것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좀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은 미진한 것들을 역전을 하는,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막연히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공부의 방향성이나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시간 투입을 했을 때는 그건 시행착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체력이 고갈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제 겨울방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체력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와 육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기 위해서라도 제가 8월에도 이제 가장 처음에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입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이들도 그렇고 당연히 가르치는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역량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기서부터 과목별로 학습 전략이다, 아니면 아이들 개별 상황에 따른 학습 전략이다, 이런 게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의 뭐 전형 요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입학 설명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출제를 할 거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서를 어머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학교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전형 요강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단어들이 많이 추상적이고 함축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것들이 저희의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 클리닉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거기까지 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영재 입시, 이 영재 학교에서 추구하는 입시의 트렌드를 비교적 좀 명확하고 심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몇 가지 학교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경기인데요. 경기가고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수학에 대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중등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수하고 있느냐 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능과 잠재력이라는 부분을 몇 가지 키워드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뭐 눈에 띄는 거는 융합적 사고, 또 창의적 사고, 뭐 이런 것들 어머님들이 한 번씩은 이 영재학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들로 이 평가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가 경기이고. 좀 넘어가서 서울 같은 경우는 2차 지필 시험의 제목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재성,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를 할 건데 경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할 것이며, 여기에다가는 이제 출제 방식에 대한 내용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통합형 교과로 시행을 하고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할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는 중등으로 제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거다. 근데 어머님도 여기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공기 같다는 생각 드지 않으신가요? 뭔가 어떤 알맹이가 없고 좀 모호한 어떤 단어들로 창의성과 융합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자면 융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얼핏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제에 뭐 물리도 물어보고 화학도 물어볼 수 있고 다양한 과목이나 단원을 물어보는 문제를 융합형 문제라고 하지 않을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이제 교육을 하는 주체들도 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으로 한정하건대 융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다른 과목의 조합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 과학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한 프레임 안에 자연현상을 딱 짜 넣으면 거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학 원리들이 발견이 될 수 있고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생한테 특정한 과목에 대한 또는 특정한 단원에 대한 이해를 묻고 싶으면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자연현상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축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 새를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새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새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다 생략을 하고 재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 과학 문제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생략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이 주어진 자료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얻어가는 이 해결 과정의 정교한 추론 능력이 결국에 영재 입시를 준비하는 특히 이제 과학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학습 프로그램에 이 과목들을 관통하는 이제 주요 골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힌트를 또 한번 얻어 볼 수 있는 점은 서울과고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소재를까지 허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을 소재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을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정도로 일단은 봐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론 능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경기과고 입학 설명회에서 다음과 같은 부연을 했습니다.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메타인지적인 진술이 가능한 학생이다라고 되게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메타인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범했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 정도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사실 쉬우면 이 메타인지적인 진술이 크게 이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제가 문제 해결 과정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과목별 클리닉, 개별 클리닉을 9월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힘주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학생이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고 결국 창의 융합형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학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이런 정교한 추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기의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 즉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능력치입니다. 영재학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두 번째 능력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재학교가 서술형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3차 캠프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구술의 형태로 면접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가고도 이제 구술 면접을 시행을 했었죠. 즉 그 어느 때보다도 본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적는 것에 능통한지를 많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것은 말이 수려하고 언변이 화려한지를 본다라기보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떤 당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그리고 내가 배운 교육 과정을 잘 연결해서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로직을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서술 능력이고 구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가 겨울방학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난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펼쳐나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서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물리교재입니다. 물리교재처럼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매 문제마다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등 단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시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관하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킨다는 것은 문제 인식 과정에서 정교화를 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를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하나 구해낼 때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전 과정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전에 박농쿨 팀장님은 후방 추론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때일수록 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한 발자씩 뒷걸음 치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역행해서 구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재로 정리를 한 부분이어서 그러면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봐. 간략하게 표현해보고 얘네들의 관계식을 정리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세분화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강조를 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의 과정을 좀 정교화하고 이게 나중에 창의 융합형 문제로 확장이 됐을 때 정확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추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스스로 문제를 구성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물리교재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은, 저는 이제 다른 과목 이제 교재를 좀 다 살펴보는 편인데, 바로 아이들로 하여금 이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고 너가 이 문제의 소문항을 직접 구성해봐라 라는 형태의 문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시도를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내가 어떤 논리를 갖춘 상태에서 말로 표현하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정규와 특강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수업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정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해오던 거, 개념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풀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풀이를 조금 더 날카롭게 재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다루는 문제 소재는 기출문제의 유형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규 때는 최근에 출제됐던
즉 중등 교과 수준에서 충분히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독해력과 추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정규에 배치가 될 거고, 특강에서는 약간 예전으로 영재학교 입시 문제를 거슬러 가보면 중등 이상의 이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들이 꽤 있어요.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항을 해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중등을 넘어가는 좀 고급 이론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운 것을 계속 확장해 보려고 하고 이 현상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끌어와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에, 그 연습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문제에 의도하는 바가 좀 모호해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해석이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해법들을 좀 같이 연구하고 의논을 해보면서 이 문제의 의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풀이가 무엇이겠느냐를 찾아가는 과정을 풀이의 최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강 때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물리 R반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뒀지만, 사실 QR 반의 컨텐츠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기보단 아이들의 지금의 물리의 학습 상태, 물리의 구력에 따라서 반에 상관없이 공부의 지향점을 택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물리 점수가 안정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반에 상관없이.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풀이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왔던 흔적을 봤을 때 어떤 생각으로 풀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풀이가 정돈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문제를 볼 때 다양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해야 될 생각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다양한 생각 또는 이 직관적으로 툭툭 떠오르는 것들을 끄적이다 보니까 어떤 완성도 있는 풀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를 흐지부지 답은 구했지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잡아서 푸는 이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권유를 하는 것은 선생님의 이 논리 전개 구조를 따라해봐라. 다시 말해서 풀이를 옮겨 적는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를 바라보고 첫 줄의 해설을 적을 때까지, 첫 줄의 풀이를 적을 때까지의 그 과정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유출하는지를 그걸 집요하게 관찰을 해봐라. 따라하기를 해봐라. 라고 많이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알반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풀이를 적고 완결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라하기만 해도 아이들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치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골자는 비슷합니다, 물리랑.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최근에 들어서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 원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의 생소한 상황, 실생활 소재,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시문의 양과 자료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익숙한 형태의 실험 내용일 수도 있고요. 좀 변형된 형태의 실험 내용일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실험의 방법론이나 아니면 실험에 쓰이는 도구나 실험 과정의 의미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놓은 상태가 되는 게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강 같은 경우는 실험 유형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테마의 교재와 아니면 창의 융합이라고 해서 소재를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그런 유형의 교재를 같이 다룹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추가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보여지고 있는 움직임이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화학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위 화학을 좀 친다는 애들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발상이 굉장히 좋고 풀이 과정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그 답을 도출하는 계산 과정에서 안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이 문제 사실상 푼 거야. 마지막 계산만 하면 맞은 거야. 근데 틀리거든요. 그럼 틀리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이거 맞은 거야. 왜냐면 다 풀고 마지막 계산만 틀렸어. 어머님들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변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손계산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것까지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니 그것을 소홀하지 말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계산 그리고 이 안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시험장 당일에 가서 그때 당시에 집중하고 신중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훈련을 시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반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통합형은 복잡한 계산보다는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좀 속도감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문제 학습이나 이제 속도감을 향상을 하는 문제 해법 같은 것들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학대 진행하는 왼쪽은 실험을 테마로 한 교재이고 오른쪽은 이제 실생활 소재를 테마로 해서 여기에서 교과 지식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교재로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많은 아이들 또 이제 어머님들까지도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한 달, 두 달의 어떤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생지를 마지막까지 미루고 밀어서 극한까지 미루고 밀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는 정교한 추론 과정을 하고자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가 쉬우면 저희가 교과서상에서 배운 인간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어려우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생명체의 생명 활동이 등장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거미라는 생명체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물거미라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명 활동을 너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뜻밖의 새로운 생명 활동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아이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끔 제시문을 굉장히 길게 주거든요. 그래서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제시문과 자료의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올해가 특히 그게 더 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강조했던 대로 제시문을 독해하고 추론을 하는 능력이 교과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치이고 이거는 내용을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학 때부터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가 1년에 설명회를 한 10번을 넘게 합니다. 중등과학도 설명회를 하고 통합과학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제 과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드려왔지만 거의 최근 1, 2년간은 한 가지 답만 드리고 있어요. 과학을 잘하려면 독해력이 좋아야 된다. 국어적인 능력이 좋아야 된다. 근데 너무나 많이 소홀하거든요. 실제로 이 입시를 특히나 이 영재고 준비 아니면 경시 대비를 빨리 시작한 친구들이 언어적인 능력에 결손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과학 공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중요해지거든요. 문제 출제 기조가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이론적인 배경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자료나 제시문을 주는 상태에서 너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 이 문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문제에 배치된 소문항 1, 2, 3번이 결국에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었으니 너가 2번, 3번 문제를 풀 때 이전 소문항의 결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라는 것의 형태로 입시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공부를 하는 패턴이나 아이들을 교육하는 패턴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그 생물지학의 테마는 잘 읽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특강의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8월 때도 예고를 했듯이 다양한 소재, 생물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의 비문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반 생물학 교재 텍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중등 교육과정의 수준으로 해석하고 풀이를 할 수 있게끔 문항을 구성하고 교재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것도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에 대한 얘기는 뭐 요약을 하자면 정규는 아까 영재 입시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이 자격에 대한 부분, 중등교육 과정을 엄밀하게 잘 정리를 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실수 없이 전형적인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를 좀 다듬는 느낌이라면, 특강은 이 소재를 좀 더 넓게 확장을 했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해석하고 추론하고 그 추론의 과정을 말로써 글로써 설명할 수 있어?가 특강에서 지향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돼서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좀 짜임새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적인 부분은 뭐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면, 아까도 저희가 개별 또는 과목별 클리닉에 집착을 했던 이유가 영재 입시가 점점 자신의 어떤 강점을 살리는 방향보다는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면서 빠지지 않는 과목을 빠지는 과목이 없도록 챙겨가는 게 좀 더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너가 손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는 과목을 먼저 공부해라. 그게 너한테 약점이 될 테니까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전체적인 점수 상승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의 주요 테마는 약점을 파악해서 이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든 좀 극복을 할 수 있게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던 건데, 그래서 9월부터 진행을 했던 것들이 이 수업 때 다뤘던 주요한 문제 또는 이 주간 테스트, 리뷰 테스트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하는 문제들을 재구성해서 성적이 조금 이제 부진하거나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과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과제랑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푸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아니면 해결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등의 이 다양한 층의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클리닉이라서 본인 개인의 공부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근데 거기에서 오는 효과가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겨울방학 때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자세한 이 클리닉 진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어머님들께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토요일 특강 같은 부분은 브로셔에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난이도로 물리 기본, 물리 심화, 화학 기본, 화학 심화로 이제 토요일 특강이 개강이 예정이고, 이 기본기 특강은 중간에 이 영재 입시라는 것을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저희 쪽에 합류를 해주셨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공부가 지속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껏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주요한 테마,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교재에서 다뤘던 문제들 또는 이게 변형된 좀 응용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넘어가서 이제 고난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나 제시문이 복잡해져 있는 지금의 어떤 트렌드상 좀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아는 것과 연결하는 능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화학의 고난도 특강이 있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 파트에서 좀 더 아이들이 심층적으로 심화되고 또 확장해서 사고할 수 있는 문항들을 통해서 어쩌면 과학의 난이도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이제 창의물리 특강까지 이제 4가지 특강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이 카톡은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합격한 어머님들과 나눴던 카톡인데 전반부, 중반부, 거의 후반부 직전까지도 주로 나누는 대화 내용이 걱정이 된다였어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채워야 될 게 있고 걱정이 된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완을 해보겠다,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좀 따끔하게 좀 질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시는 것은 감사하기는 하나 결국엔 입시라는 것은 저희와 어머님이 동행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어머님들께
그 과정마다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도움을 최대한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걱정을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좀 믿고 아카로드 팀과 함께 겨울방학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카로드 과학부 팀장 김이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